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이 알파고를 만든 회사죠. 사진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딥마인드의 창립자 데미스 하사비스고요.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기는 한데 또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인물이고요. 오늘 살펴볼 책 더 커밍 웨이브는 이 무스타파 술레이만이 쓴 책입니다. 아무래도 이 AI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AI에 대한 경고가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세요. 오스의 조망 효과에서 최근 1, 2년은 기술과 관련된 책들, 그다음에 뇌과학 관련된 책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들을 3개만 뽑는다면은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고, 두 번째는 바이오테크놀로지 혹은 뭐 생명과학에 관련된 분야들, 세 번째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기술들 포함해서 말이죠. 결국에는 이 현대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생명, 지능, 에너지다. 이 3개를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능, 생명,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지능과 생명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책에서는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가오는 물결은 인공지능 AI와 합성 생물학이라는 2가지 핵심 기술로 정의된다. 이 두 기술은 인류에게 새로운 여명을 열어주면서 전례 없는 부와 여유를 창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급속한 확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악의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규모의 혼란, 불안정, 심지어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21세기를 규정할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는 이러한 신기술에 의존하는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이 합성 생물학은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유전자를 조작한다, 생명체를 새롭게 디자인한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확언합니다. 미래의 기회는 이 분야들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기 또한 이 분야들에서 올 것이다. 먼저 인공지능을 살펴보면요. 오늘날의 AI는 장문을 할 수가 있고 이미지와 음성을 생성할 수가 있고 사람의 얼굴과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며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AI를 활용한 분야들도 있겠지만 이 AI 기술은 그 분야를 넘어서서 다른 기술 영역의 발전을 추동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유전자 기술, 로봇공학, 양자 컴퓨터 기술, 그다음에 에너지 기술 등이 이 AI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서 또 엄청난 발전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물 인식과 관련해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존고라고 2016년에 아마존이 내놓은 계산대 없는 슈퍼마켓입니다. 아마존에 가입한 사람은 그냥 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집어들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금액이 청구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물론 이제 수익성 문제로 이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기술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에서 사용된 기술이 컴퓨터 비전 기술이고 이 기술은 사물을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유를 들어서 가방에 집어넣는 행위 혹은 샌드위치를 집어서 가방에 넣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자동으로 금액을 산출해서 청구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기술은 드론 기술에도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적군을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에게 눈을 달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봇이 자동차 강철을 들고 옮기다가 그 경로에 실수로 인간 직원이 끼어들었을 때 사람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로봇이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 이런 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끔찍한 일이긴 한데 CCTV에서 국민들을 감시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여러 기능들을 모방할 수가 있는데 이 인간의 눈을 모방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 이 한 가지에서 얼마나 많은 산업이 모습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처리 모델 GPT-4의 성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GPT-4가 멍청해졌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최대한 저자의 논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GPT-4는 이미지와 코드로 작업하고 데스크톱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3D 컴퓨터 게임을 만들고 스마트폰 앱을 만들고 코드를 디버깅하고 계약서의 허점을 파악하고 신약의 화합물을 제안하고 특허를 피하기 위해 화합물을 수정하는 방법까지 제시할 수 있다. 또 손으로 그리는 이미지로 웹사이트를 제작해주고 복잡한 장면에서 인간의 미묘한 역학을 이해하며 냉장고를 보여주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에 따른 레시피를 제안하고 프레젠테이션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 수준으로 다듬고 디자인해준다. GPT-4는 마치 공간적 인과적 추론, 의학, 법률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GPT-4 출시 후 며칠 만에 사람들은 소송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자녀의 공동 양육을 도와주고 실시간으로 패션에 대한 조언을
지원을 해주는 도구를 만들었다. 몇 주 후 사람들은 모바일 앱을 만들거나 시장 조사 후 상세한 보고서 작성처럼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추가 기능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이 AI의 성능과 어떤 기능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많이 소개를 해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생물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작년 10월에 배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합성생물학 핵심 기술 개발 및 확산 전략의 실질적인 사례들을 보시면 합성생물학이 무엇을 하는 분야인가 감이 오실 겁니다. 이 1번을 보시면은 미생물을 활용해서 의약 소재를 만든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약물을 생산한다는 개념.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항체 를 설계한다. 세 번째는 몇 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를 활용을 해서 고부가 소재로 이제 전환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미생물로 플라스틱을 분해한다. 여섯 번째로 미생물로 농약이나 질소 비료를 대체하겠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고기와 유사한 맛을 내는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겠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유용한 바이오 소재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홉 번째, 유전자 편집으로 식물의 광합성의 효율을 높이겠다. 등등의 이 분야가 다양하고 하나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성생물학의 흐름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은 어떤 전율을 느낍니다.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약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이 무어의 법칙이 해당하는 것이 칼슨 곡선인데요. 여기서는 DNA 염기서열 분석, 즉 DNA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무어의 법칙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NA 합성에 드는 비용은 DNA 분석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역시 빠른 속도로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칼슨 곡선인데 제가 좀 간략화해서 직선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통의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250개에서 300개 정도 복잡하게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들이 접히고 꼬이고 하면서 3차원의 단백질 구조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 구조가 달라지면 단백질의 기능과 활동도 달라지기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파폴드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바둑에서 알파고가 있었듯이 고가 바둑이라는 뜻이죠. 이 단백질의 접힘, 폴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파폴드를 만들었다. 이 알파폴드는 아미노산의 서열과 단백질의 구조를 수십만 개 학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에서 이 알파폴드는 압도적인 예측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이오로 생명공학에도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딥마인드의 이 알파폴드가 예측한 단백질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의 이미지도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이 단백질 접힘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질병 발생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약 개발 등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요,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아무튼 이 핵심의 상당 부분이 정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AI가 발전할수록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많은 것들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물결의 중심에는 DNA가 정보를 나타내고 인코딩하며 저장하는 생물학적으로 진화된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지능은 생명체에서 나왔다. 합성지능과 인공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같다. 두 분야 모두 완전히 근본적이고 상호 연결된 개념, 즉 인류의 두 가지 핵심 속성을 재창조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관점을 바꿔보면 그 두 분야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 합성생물학에서 어쨌든 기본적인 조작의 규모는 DNA 같은 아주 작고 이 미세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을 다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나노 기술의 발전도 엮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특이점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토대가 되어주는 학문들이 NBIC라고 해서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과학 이렇게 4개를 뽑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책 제목이 The Coming Wave인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공지능, 합성생물학의 기술들은 범용 기술입니다.
다양한 기술에 접목할 수 있고 또 그 영역은 전방위적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범용 기술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일단 등장하면 인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돌도끼가 그러했고 불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농업, 문자의 등장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AI와 합성생물학이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기술이 발명되면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보복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텐베르크는 그저 성경을 인쇄해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발명한 인쇄기는 과학혁명과 종교개혁을 촉발시켰고 이는 가톨릭교회 설립 이래 가장 큰 위협이 됐다. 내연기관과 제트엔진을 개발한 사람들이 만년설을 녹일 생각은 없었던 것처럼 냉장고 제조업체들도 클로로플루오르카본으로 오존층에 구멍을 낼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과 합성생물학은 범용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들은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메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술들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비전 기술이 접목된 드론에다가 공격 무기를 달면 매우 까다로운 무기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 요르단의 미군을 드론이 공격해서 3명이 죽고 30명 이상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드론은 이제 비대칭 전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가 도심에 수백 대, 수천 대 날라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작년 말에 홍해 남단을 지나는 상선들,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들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타겟이 거대한 배이기 때문에 인명피해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만약에 이 드론 공격기가 도심을 공격한다면 그리고 그 공격기에 화학무기나 생물학 무기가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자연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냐를 두고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지의 영역으로 두고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 합성 생물학의 기술들이 꼭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될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정교하게 합성생물학의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인위적으로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예측이 되고 국제사회의 감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DNA 합성기로 여러 실험을 하는 것은 개인 착오에서 가능할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개인이 핵무기를 자신의 집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험이라는 거죠. 신종 바이러스, 병원균을 드론에 실어서 공격한다면 막강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유전자 편집을 거쳐서 쌍둥이 아기가 탄생했다는 중국의 과학자 허젠쿠이의 발표가 있었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한 것인데 윤리적이 않은 접근이었고 이후 허젠쿠이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로부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거의 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후면 나올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유전자 편집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쌍둥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편집된 유전자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편집 앞으로 이 치료제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분야에서 사용이 된다라면 양극화를 일으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크 뉴스를 만들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장문 실력을 갖춘 이 AI를 이용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들 그러나 1%의 거짓을 담고 있는 텍스트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 음성 다 그럴듯하게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로 만들어내는 영상, 이미지 등을 딥페이크라고 하고 이미 우리는 이 딥페이크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거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조차 힘들게 만드는 기술이 최고다, 방해하지 말라는 분위기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컨대 유럽에서 최근에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각 국가들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도 눈에 띕니다. 유럽이 실수하는 거다.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인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유럽은 스스로 족쇄를 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죠. 이 강대국들이 충돌하고 경쟁하는 국제질서를 생각하면 규제가 답이 아니라는 강한 어떤 흐름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존재를 하죠. AI, 합성생물학 같은 범용 기술은 거의 모든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가의 경제성장률, 기업들의 수익, 국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정학적 경쟁 상황, 경제적 파급 효과 등 기술 혁신을 추동하는 인센티브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기술을 억제하는 방안들을
무력화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더 커밍 웨이브의 4부에서는 기술 억제의 방안들을 10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어떤 한 국가만 놓고 보면 국가 권력과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내용은 예전에 데런 에스모글루의 권력과 진보라든가 이런 책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 비평가가 참여해야 한다. 특히 실무 감각을 갖춘 비평가가 필요하다는 말도 눈에 띄고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한 국가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국가 내부적인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작용을 다뤄나갈 수 있겠지만 다른 국가가 욕심을 내는 것은 다루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유럽이나 미국에서 좋은 규제 방안을 갖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더라도 예컨대 중국에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한다면 유럽과 미국은 그냥 뒤처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제적인 질서를 고려하는 방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의 초크포인트는 첨단 소재의 기술 부품들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이죠. 해당 지역의 새로운 물결이 도래하는 시간을 늦추고 이 규제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번의 동맹 같은 경우 이 AI보다는 합성 생물학의 경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핵무기처럼 합성 생물학의 어떤 결과물들이 상대를 파괴할 수 있고 또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또한 무시 못할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국제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인센티브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술업계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주요한 인물들이 이 세계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쓴 책들을 저는 종종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최일선에서 받는 사람들이 그 기술 발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충분하게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그 이야기들은 한번 들어봄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 무스타파 술레이만의 책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AI와 합성생물학에 몰고 올 커다란 변화 그리고 예상되는 어떤 파괴적인 영향력 이에 대한 억제 방안까지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책은 두꺼운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억제에 대한 10가지 방안들은 나중에 해당 이슈와 다시 마주쳤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스타파 술레이만의 더 커밍 웨이브 이 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